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어디죠? 네, 계약법 각칙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232페이지. 그래서 계약법 각칙을 보시면 거기 이제 매매가 나와 있죠. 매매. 그 다음에 매매의 성립, 일방 예약, 계약금, 매매 효력. 그 다음에 이제 환매라는 게 있고, 교환.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재산권을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까지 포함하는데, 증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매매하고 교환만 해당하고, 오른쪽에 대차계약 중에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3개만 보시면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넘겨보시고 234페이지. 계약법 각칙에는 원래는 우리 민법 전에 있는 전형계약이 16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요 3개만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234페이지 매매 보시면 매매의 의의와 성질 그랬죠. 자, 칠판 보시고요. 재산권을 이전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이라는 거는 채권이나 또는 물권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이와 같은 재산권을 일방이 이전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급부예요. 급부. 그럼 상대 측에서 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반대급부라고 하죠. 반대급부가 없어요. 이와 같은 계약을 무슨 계약? 증여계약. 반대급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금전이에요. 금전.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것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이전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예? 예, 뭐 교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법에서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은 3가지. 증여, 매매, 교환. 그럼 당연히 얘 의무는 뭐겠어요? 얘 주된 의무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매매라고 한다면 여기 파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매수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네. 반대급부가 금전이란 말이에요. 그 금전을 지급해야 되는 대금 지급의 의무가 제일 중요한 의무이겠다. 그죠? 그리고 매매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상, 무상. 유상, 쌍무, 편무. 쌍무, 낙성, 유물. 요식, 불요식. 불요식의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동그라미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요 약정이라는 단어를 빼면 틀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 그죠? 대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요물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만 하면 된다. 그 다음 567조에 보시니까 본절에 관한 규정, 즉 매매에 관한 이 규정들은 매매 이외의 뭐에?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그러면 매매에서 본절에 관한 규정 대표적인 게 계약금에 관한 규정,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등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유상계약이라면 당연히, 매매는 아니지만 유상계약이라면 당연히 적용되겠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계약이니까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지만 매매에 있는 규정을 준용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매는 모든 유상계약의 총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매매 계약은 낙성, 불요식, 쌍무,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매매의 성립과 관련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매매는 채권행위죠. 다시 말하면 부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의무 부담행위로서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에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해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는데, 이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목적물의 평가나 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측량 비용, 감정 비용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의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부동산의 등기 비용이나 담보권 말소 비용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건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다. 양가로 3번 매매의 일방 예약 그랬죠. 예약이 뭐죠? 예약? 예? 예가 뭐예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약은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예약한다.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본 계약이 체결되죠. 근데 그 본 계약이 뭐란 말이에요? 지금 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예약은 뭐의 예약이다? 매매의 예약이다. 예약이라는 건 미리 하는 계약인데 왜 미리 예약을 걸까요? 바로 본 계약 체결하지 않고. 예? 왜 할까요? 그러니까 본계약을 체결할 상황 등이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본계약 체결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언제 많이 하죠 예약을? 호텔 예약. 좋아요. 호텔 예약도 예약이에요. 그죠? 또 잔치 같은 거 예약하잖아요. 다. 손님이 얼마 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불명확해서 미리 일단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도인 매수인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약 상황에서는 지금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이 있다가 여러분 혹시 만화책 보신 적 있어요? 네. 만화책 1편, 2편에서 끝편 가면 무슨 편? 완결편 그러죠? 예약을 쪽내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내고 본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의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예약을 완결시켜요. 그러니까 예약을 한 상황에서 이 완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이게 매매의 예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약 완결권을 등기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형성권이니까 뭐가 따라붙는 거예요? 뭐가 따라붙어요? 제척기간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으면 10년입니다. 10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요. 제척기간이 지나서. 그랬을 때 거기 책에 다시 보시면 예약,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예약이다. 오른쪽 보시면 매매의 예약은 언제나 뭐죠? 채권 계약이다. 또 예약도 계약이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청약과 승낙에 따라 성립하고 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볼 거 없고요. 매매의 일방 예약 나오는데 564조 1항 보시면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다. 이게 뭐죠? 예약의 완결권. 자, 거기 보시니까 조문 밑에 추정 그랬죠. 매매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랬을 때 칠판 보세요. 속기 쉬운 게 일방 예약이다. 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쌍방 예약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약 완결권을 한쪽이 가지고 있으면 일방 예약이고 양쪽이 다 가지고 있으면 쌍방 예약이다 그래요. 완결권을 한쪽만 가지고 있느냐 양쪽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민법은 뭘로 추정한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방 예약이라고 했을 때 일방이라는 말을 쓰니까 마치 단독행위라는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얘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입니다. 예약. 미리 하는 계약이에요. 다만 완결권을 한쪽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방 예약이다. 그래서 뭐하고 비교하시냐면 단독행위를 무슨 말로도 표현하죠? 네? 일방행위라고도 하잖아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단독행위를 일방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이라는 단어가 쓰이니까 얘하고 구별하시자. 아시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성립 보시면 그냥 보시면 되고 예약 완결권 봅니다. 완결권의 의. 매매의 일방 예약에 기해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매매 완결 짓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완결권이고 무슨 권? 형성권.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약상에서는 채권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서 이행 불능이 됐다면 완결권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성질 보시면 예약 완결권도 양도성이 있고요.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일신 전속권. 그 사람에게만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일신 전속권은 어떤 게 일신 전속권이냐면 초상권, 성명권. 여러분 사진이 있잖아요. 얼굴 찍는 사진, 이게 초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일신 전속권. 여러분만이 초상권 행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초상권을 대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예약 완결권은 일신 전속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양수인에게 해야 돼요? 양도인이죠, 도인. 자, 그 양도인 밑에 뭐라고 쓰세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가등기 당시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도인 네모하시고 밑에 가등기 당시 의무자 넘겨보시고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간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에서 네 번째 보시면 점 찍은 거 네 번째 보시면 완결권의 행사기간 내 행사했는지 관해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형성권 그러면 직권조사죠. 다시. 형성권에는 뭐가 붙어요? 제척기간 붙고 반면에 청구권 그러면 뭐가 붙는다고요? 소멸, 시효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차이점은 얘는 자기들의 권리니까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문제고 이거는 형성권은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직권조사 사항이다. 일종의 공익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얘는 사익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자기 이익은 알아서 주장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붙는 이유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만큼 불리해져요. 불리해지니까 그런 불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 매매 예약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자, 7번 보시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그 계약금은 말이에요. 일단은 기준을 이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계약금이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해요. 이행의 착수 이후다 그러면 이때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걔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약금이 되면 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 하나는 뭐예요?
위약 벌이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위약금은 나뉘게 되고, 그래서 이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계약금은 해약금이고 이후의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위약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예정과 벌로 나눈다. 그래서 위약금이 된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자체가 그냥 손해금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실제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입증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 주면 무조건 손해배상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미리서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조건으로? 계약 위반의 경우에 이 조건으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는데 그 배상 금액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무조건 계약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을 1억을 걸었다 그러면 손해는 얼마가 났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약 벌로 쓰인다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벌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즉 계약금이 뭐예요? 일종의 자기들끼리 약정한 벌금이 되고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을 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과도하단 말이에요, 부담이? 위약벌이 훨씬 과도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뭐 해줍니까? 추정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액도 가능하다. 반면에 해약금은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위약금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된다 그랬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게 이제 위약이란 말이죠. 위약이 뭐예요? 위약이 위장약이에요?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해약이라는 말은 계약 해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뭐 하기 전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네?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해약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줬으면 포기하고 받았으면 2배 더블 주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얘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누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냐면 매도인이든 매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이행에 착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 사람은 포기, 받은 사람은 더블 주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려받으면서 계약금 돌려받으면서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 준 사람은 포기, 받는 사람은 더블. 예? 그럼 반만 하자. 감액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줬으면 포기고 받았으면 더블이에요. 계약금 1억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해지하고 싶으면 2배 주면 되고 준 사람이 계약 깨고 싶으면 포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누구든 자기든 상대방이든 이행 착수 전이라면.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행 착수 시점은 어느 시점을 봐요? 1차 중도금 지급 들어가면 요게 이행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면 자, 계약금 그랬을 때 의의와 계약금의 형태에서 증약금 그러면 이건 계약금의 최소 한도의 기능입니다. 증약이 뭐예요? 증약. 계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계약의 증거.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금 바로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계약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이 계약금이 말이에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이행의 착수 전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행의 착수 전 상태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약금과 관련해서 이게 565조 규정인데 얘가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하는 것도 미리서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도 있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위약금, 계약금은 위약금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특약이 있으면 다시 봐봐요. 계약금은 특약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위약금은 뭘로 추정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바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X. 그쵸? 계약금은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 계약금은 특약이 있을 조건 하에서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이 예정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게 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위약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계약 위반.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말은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게 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약금의 전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위약금이 채무 불이행이 전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 되는 게 아니라 뭐 있을 때? 어떤 특약이에요? 어떤 특약? 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위약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약금에서 세 번째 점 찍은 데 보시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또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어요. 특약이 없대요. 그럼 위약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예약 시 계약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몰취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와 같은 특약,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뭐가 되죠? 위약금이 되죠. 네. 위약금이 되면 뭘로 추정해요? 손해배상액이 예정으로 추정하죠. 네. 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든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계약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만약에 만약에 특약이 없어요. 이건 특약이 있을 때잖아요. 특약이 있을 때. 그럼 특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특약이 없는데 예컨대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니까 채무 불이행 일반 원칙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뭐가 생기고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의 소급효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 효과 세 가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얼마를 청구하느냐 그거죠. 손해를 뭐해서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것하고 특약이 없는 것하고 차이는 뭔데요? 그렇죠. 손해를 입증하느냐 아니면 입증함이 없이 그냥 바로 예정액으로 가느냐. 특약을 하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약 당시에. 그러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그 손해배상금은 입증한 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특약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잖아요. 입증하지 않고도 바로 계약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위약금에서 네 번째,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을 때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에 해지돼도 계약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입증된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가래 2번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등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 계약도 같이 없어진다 그겁니다. 오른쪽에 요물계약이라 그랬죠.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금전만 됩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도 됩니까? 유가물도 되죠. 유가물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 뭐라고 써요? 틀리. 계약금 틀리로 걸어도 돼요. 다만 계약금 주는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틀리를 계약금을 쓰는 것에 합의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해약금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당장 내가 1,000만 원이 없고 오늘은 내가 500만 원을 일단 주겠어. 그럼 계약하면서 다음 주까지 내가 나머지 500만 원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500만 원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단 500만 원 넣었잖아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 그랬어요? 얘는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약정을 했으면 1,000만 원 다 들어와야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계약금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따블 주면서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유물계약에서 세 번째 보시면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주고 나머지 500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해요.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이잖아요. 그 밑에 CF 비교하자는 거죠.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구별돼요? 위에 거하고? 예.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예? 계약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위반했잖아요.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만 원 주고 다음 주에 또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계약금 계약 위반이지 매매계약 위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그 밑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매도인이 실제 받은 금액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액 주고 해지하거나 또는 포기하면서 해지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 되었을 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계약금 계약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포기하거나 따블 주는 건 없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입니다. 565조 1항 보시니까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손해배상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니까 이행 착수 동그라미 해놓고 해약금 해제는 못한다 그거죠. 그럼 뒤집어서 이행의 착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거고
이행 착수 이전이라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착수라는 건 시작이죠. 뭘 이행한다 그랬어요?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의무, 권리 행사, 의무, 이행 그랬잖아요. 그럼 이행 착수라는 말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착수했다.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재산권 이전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의 의무. 그쵸? 그러한 의무가 시작이 되었으면 이게 이행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으면. 자, 그럼 이행 착수에 해당할 때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일부 이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한에서 해제할 수 없지요. 왜? 중도금 줬으면 이게 이행에 착수가 들어간 거니까.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예요.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한쪽만 착수해도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매수인이 스스로 중도금을 주었죠.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시점이 이행의 착수 시점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 이후는 매수인도 물론 매도인까지 해약금 해제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되겠느냐? 우리 판례인데 이행기 전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 계약을 하고 4월 1일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5월 1일 잔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매수인이 4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땡겨가지고 이행기가 4월 1일인데 3월 15일 날 중도금 줘도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상관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도 무방하다. 따라서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이 되기 전에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이것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니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행 착수가 아니라면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행의 착수가 되기 전까지만 해약금 해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가 되지 않았다면 해약금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행의 준비입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있다. 지금 제 왜 말이 헛나왔냐면 이행의 준비는 이행의 착수하고 다르죠. 이행의 착수는 이행이 시작된 것이고 이행의 준비는 이행의 말 그대로 준비만 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금을 깨가지고 집에서 갖고 왔어요. 현금으로. 그건 준비예요? 착수예요? 준비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매도인 측에서 인도를 해주기 위해서 집 비워주기 위해서 패킹을 했어요. 포장을 다 쌌단 말이에요. 예? 준비예요? 착수예요? 이건 준비인 거예요. 준비. 아직 매도인 측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짐을 다 포장해서 쌌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매수인에게 뭐가 이전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준비에 해당한다. 최고 소재기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의무 이행을 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매도인이 돈 달라고 매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행의 착수의 문제가 아니죠. 권리 행사의 문제죠. 이행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무와 관련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거는 권리 행사한 거지 매도인 측에서 의무를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은 것이 이행의 착수의 문제인가 아닌가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당사자 간의 매매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부담될 뿐이지 그것은 국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넘겨보시고
행사와 그 효과 그랬어요. 1번 보시면 해제의 의사표시 기억. 교부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에 포기 뜻을 밝힘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답을 주면 된다 그랬죠? 준 사람 포기, 받은 사람 답을해요. 그래서 수령자가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만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탁까지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해약금 해지했을 때 돈 돌려주는 거 원상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깔끔하게 줬으면 포기 받았으면 답을 주란 말이에요. 다만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포기하면서 1,000만 원 포기하면서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있죠. 다만 해지하기 위한 조건은 1,000만 원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 별로 손해도 없는데 너 1,000만 원 그냥 다 가지면 좀 그렇지 않냐? 500만 좀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그래도 너 500 남잖아. 라고 깎아달라고 지랄 떨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0만 원 돌려달라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깎아달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매도인 측에서 야, 너 매수인데 너 믿고 내가 다른 데 계약을 했는데 거기 내가 지금 2,000만 원 내가 계약금을 줬어. 근데 네가 지금 계약을 해지해 버리니까 내가 네 돈 받아가지고 내 새로 이사갈 집을 내가 구했는데 계약금 나도 거기 털리게 생겼다. 손해가 2,000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더 내놔. 라고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줬으면 포기 받았으면 따버려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집을 팔고 그러면 이사 가야 될 집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집을 팔았다면 네. 그러면 저쪽에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바로 급하다가 또 계약을 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도금 들어오는 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걔 알아서 집을 잡아야죠.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소급표 인정되고요. 원상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깎아달라는 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법정 해제 문제인데 계약서의 명문으로 위약 시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폐지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일종의 이 해약금 해제가 일종의 약정 해제권이에요. 약정 해제권. 근데 여러분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럼 그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 답을 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요거는 법이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이런 내용의 약정을 하든 안 하든 해약금으로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놨다. 그래서 이게 약정 해제권의 유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실제로 이런 약정을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합의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정을 안 했는데 한 걸로 하겠다. 그래서 얘는 이행에 착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에 착수 전이라면 누구든 마음대로 해지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약정한 거다. 실제로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말고 포기하면 되니까 미리서.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데요. 나중에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채무 불이행했어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당사자 간에 이와 같은 특약을 했을 때 계약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건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은 다시 예정액으로 추정이 되죠. 이거는 법정 해제와 관련된 거죠. 채무 불이행, 위약. 채무 불이행하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세 가지 형태의 채무 불이행이 있고 그럼 상대방에게는 해제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잖아요. 그건 법정 해제권이죠.
그러면 이 약정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법정 해제권도 또 생기면 안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두 개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생길 수 있고 얘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중복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려는 법은 없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약정 해제권은 자기들끼리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한 거란 말이에요. 법정 해제권은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채무불이행 발생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하고 법정 해제권을 두 개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럼 자기들끼리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뭐라고 나왔죠?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 다시 법정 해제 문제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서의 명문으로 위약 시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자, 일단 첫째 줄은 다 없애버려요. 쓸데없는 얘기고,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을 보유하는지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이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별개다 이거죠.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별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인정돼야 된다. 별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약정 해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약정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법정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두 개 별개니까. 따라서 두 번째도 같은 표현입니다.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이게 바로 해약금 해제, 약정 해제권의 유보작용을 한다 그랬죠. 해약금 해제가 실제로 자기들끼리 약정을 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약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기 밑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채무 불이행된 거죠.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매 효력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동일 기한의 추정을 해서 동기추 기억나시죠? 동기추. 자, 매매 일방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틀리죠? 추정한다. 동일 기한의 추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짬뽕 주문을 했어요. 중국집에다가. 그러면 돈 언제 준단 말이에요? 받을 때. 짬뽕 받을 때. 그럼 돈 주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라도 상대방 측에서 짬뽕 주는 때까지는 동일한 기한이, 돈 줘야 되는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짬뽕 받을 때 돈을 주는 것이다. 돈을 어디서 줘요? 대금 지급 장소. 짬뽕집에 가서 줘요? 아니면 문 앞에서 줘요? 뭐라고 표현해요? 인도 장소, 네모. 그런데 있던 장소 그러면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러면 틀리죠? 근데 인도 이응 디귿이고 있던 그러면 이응 디귿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인도 장소 문 앞에서 주는 겁니다.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 매도인. 인도 전의 과실이에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다만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또 매매 후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지만 밑에 비교해서 대금을 완납했다면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해야 되죠. 과실은 예컨대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이 있는데 돼지를 판다, 돼지를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인도 전에 돼지 새끼가 나오면 그건 매도인, 인도 후에 돼지 새끼가 나오면 매수인. 인도 전인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돼지 새끼는 매수인이 갖는다. 아시겠죠? 예. 우리 잠시 쉬었다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보겠습니다.